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토지거래 허가 관련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라고 한 자가 허가구역 지정 공고 최대 5년까지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바로 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민법 공부하실 때 또 공인중개사법에서 사례 문제 구성할 때 나올 수 있는 주제죠. 그래서 자, 허가구역 안에 토지 거래라고 하는 거,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자, 나중에 불허가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가 자,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가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유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유효도 무효도 아닌 상태,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로 불렀었고요. 이 유동적 무효에 있어서는 기본 틀 자체가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유효가 아니다.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면은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일정한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얘는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 문제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요. 해제를 할 수 없으니까 해제에서 파생되는 주제인 손해배상 청구 등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죠. 한편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무효가 되버리면요, 부당이득 방안의 법례에 따라서 기존에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우리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부당이득 방안 관련해서 자,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되겠고, 최근 문제에서는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효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효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 거래라는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회 A형 28번 문제 검토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국토부 장관 토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7년의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숫자 틀렸죠. 자,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2번 질문,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까지는 맞아요. 자, 인접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했죠.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전체 그림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부동산 공법, 국토기획법을 중심으로 다뤄졌던 주제 중에 하나가 국토부 장관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에 대응해서 시도지사 등이 일정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틀리게 구성했고요. 3번 질문,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한 대로 이를 공고하고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한다라고 해서 답을 3번으로 구성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군구청장에게 통지,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했던 것이고, 시군구청장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죠. 그래서 3번 지문을 옳게 구성했고요. 좀 밋밋한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4번 지문은요, 허가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4일 아니고요. 3일 아니고 5일 이렇게 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도 중요한 쟁점이죠. 앞으로 이제 다시 문제를 구성한다면 제일 유력한 답이 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면적이라고 해서, 자, 도시적은 주상공록으로 대비해 볼 수 있는데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이하,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요 바로 200제곱미터 이하, 이런 경우에는 허가 없이 토지 거래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숫자로, 물론 이제 좀 더 응용 들어가는 것들도 공법에서는 구성이 되는데, 자 어찌됐든 요즘에 이제 어떤 출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31회 때 5번 지문 한번 꼭 검토해 주세요. 30회 때 5번, 31회 때 5번 지문은 꼭 체크를 해 주실 것. 자, 이게 뭐냐면 꼬리를 물고 낸 그런 출제 경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주거지역은 180 이하까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배 그 밖에 녹지가 200이었구나. 녹지가 200, 그 밖에 농지는 500, 이면 1장, 그 밖에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250 이하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여튼 아직까지 답을 뽑진 않았지만 과거 공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자를 답으로 구성할 때 제일 유력했던 주제가 바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이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회 A형 28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29회 A형 8번 문제. 개쓰레기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출제위원 마음이니까 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수험생이 따로 외워서 풀거나 이런 주제는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좀 텀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마음 좀 너그럽게 잡수고 이렇게 접근하면 찍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할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농지는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가십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라고 하는 개념, 매도인하고 매수인, 우리 토지 거래하게 해주세요. 왜? 두 사람에서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할때도 이것은 아직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시군 후 정당한테 허가처분이라는 것을 받아야지, 허가처분을 받아야지 뭘 할 수 있다. 바로 지금 이제 이게 유효한 계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소, 매매 경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소유권 이전 계약뿐만 아니라 지상권 설정 계약도 원칙적으로 허가 받아야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냈던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 이하의 토지 거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할 것. 2번 거래를 중개한 계약 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라고 해서 답을 2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만약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개공과 아무 관련 없이 직접 거래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개공의 성명 주소 등은 포함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요건 이제 무슨 얘기랑 착각을 유도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거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포함될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끄트머리가 개공의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게 됩니다. 물론 논의의 전제는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거기서 개공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 얘기랑 착각을 유도하는 거고요.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 중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소유권 이전 계약뿐만 아니라 지상권 설정 계약도 토지거래가 받아야하기 때문에 3번쯤은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입장에서 다뤄보는 거,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토지용 계획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문제 한번 풀었다고 해서 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개공이 매매 계약을 중개를 했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할지라도 토지 거래 허가 신청 논리 체계상 거래 당사자가 특히 이제 매수인이 실소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과정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29회 A형 8번 문제에 있어서 답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28회 A형 27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허가 구역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허가구역 지정, 그 지정을 공고한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되게 되는 거죠. 2번 민사집행법 따른 경매기업 경우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 적용하지 않는 데서 경매업 수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지문 길이상 경매라고 하는 것이 주된 출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실 때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거 등기하지 않더라도 바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상소, 공용, 징수, 판결, 경매 해서 이런 것들은 등기 없이도 이미 어떻다 바로 특히 이제 우리 경매에서 공부하실 때 경매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수용 경매에 있어서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디귿번이요. 자,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더 이용 목적에 따라서 허가 구역 안에서는 이용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기간은요 2년하고 5년, 4년짜리 너무 길어서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2년입니다. 다 2년간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2년 말고요. 5년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현상보존 목적이라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5년 동안 이용을 해야 된다. 자, 1번 토지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됐던 이행 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이게 틀렸죠. 뒤쪽이 틀렸습니다. 자, 허가 받은 목적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허가 받은 자가 매수인이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서 이걸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들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행 강제금이 세 군데서 나오죠. 농지법에서 이행 강제금,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 강제금, 이행 강제금이라는 거, 그다음 공법 중에서 건축법에서 이행 강제금. 자, 근데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관한 이행 강제금은 우리가 시험용으로 공부하기 너무 복잡합니다. 그럼 비우고 가야 되겠고요. 자, 지금 농지법에서 이행 강제금 1년에 한 번씩 부과 징수할 수 있고요.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방치, 싸가지 없는 거죠.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시군구에서는요 조사해가지고 이행 명령을 때리게 될 것이고요. 이행 명령이 따르지 않게 되면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다만 논리책에서 앞에서 논의했던 이용 의무 기간 동안에만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된 상태에서 이제부터 갑자기 이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부과됐던 이행 강제금 끝까지 징수를 하고요.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는 중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8회 A형 27번 문제 기형, 미형, 디귿 세 가지가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28회 A형 27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회 A형 30번 문제 검토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1번 군수는 시군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때리게 됩니다. 해서 군수는 최초의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건 이행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은 알 수가 없죠. 자, 시군구에서 자, 발견을 해서 이행 명령을 한 날 기준 1년에 한 번씩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어려우고요. 2번 이 시장은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지적해 드린 것처럼
자,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더 이상 이행 강제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2번도 틀립니다. 3번 질문. 시군구청장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도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했던 이행 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해서 앞에서 논의했던 쟁점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9회 때 나왔던 문제를 기억년 리을 중에서 리을번가를 틀리게 했던 그 사유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행 강제금이다, 토지거래 허가제다. 그러면 여기서 주요한 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면 이런 문제 1번 같은 건 대단히 까다로운데요. 3번 잡아낼 수 있습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이때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한다. 틀렸죠. 자,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요것도 이제 숫자 가지고 답을 뽑아낼 수 있는 중요 쟁점입니다. 5번 질문.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하려는 경우 부과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내에서 일단은 뭐 숫자가 틀렸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누가 하느냐? 아까 우리가 허가구역을 지정했던 사람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였었고요. 허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마지막에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토지거래 허가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를 내줬는데 이 사람이 매수인이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행 강제금 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이행 강제금 부과 처벌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역시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국토부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림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했어요. 그러나 30회 A형 30번 문제 답 3번이었었고요. 이미 앞에서 다루쳤던 주제를 다시 한번 지난번엔 틀리게 구성했고 이번엔 옳게 구성하는 그런 출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30회 A형 30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31회 A형 26번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자,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해서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된다. 자, 우리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 이용해라,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이용을 해라 라고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될 것인데, 자, 이행명령 당연히 문서로 해야 될 겁니다. 이행기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쟁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2번 질문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키워드 방치하고 있는 경우, 자, 방치에서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금 구청장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 해서 앞에서 계속 설명드릴 때 이행 강제금 부과 사유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을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그냥 루틴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31회 A형 26번 문제 정답은 일단 2번, 이건 무난하게 구성을 했고요. 3번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이의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잘 모르시죠? 우리 앞에서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에게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드렸었고요. 4번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며 명령 이행 전에 부과됐던 이행 강제금은 징수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징수할 수 없다라고 해서 29회 30회 31회 연속 나왔던 주제. 5번쯤은요. 최초의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입니다. 한 번씩 최대 한 번씩까지 이행 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 강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질문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출제 50이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해버리면 출제 50이 나올 거야. 왜냐면은 자 중간에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이걸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의 질문을 구성을 할 때는 다 틀린 방식으로 틀리게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1회 A형 26번 문제의 정답은요 2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회 A형 28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계약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자로 시군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다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문제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토지 거래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 처분할 수 있고요, 불허가 처분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세 번째 이슈가 바로 뭐가 있었지?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법조문을 봐도 어마무시해서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리구조는 그렇습니다.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불허가 처분을 내준 이유는 아마도 시군구청장이 보기에 매수인이 투기 목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 입장은 되게 억울하죠.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 땅을 팔아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때 시군구청장에게 바로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을 받은 매도인의 경우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시군구청장과 같은 지자체가 스스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자, 한국석유공사, 그 다음에 항만공사 이런 애들도 매수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문제는요 거의 외울 수 없죠.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내용도 큰 의미는 없고요. 답은 뭐 2번인데 사실은 거의 손을 댈 수 없는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엽기적으로 구성되는 문제 하나를 맞추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논의했던 뭐 이행강제금, 그리고 시험지에 직접 아직 답이 되지는 않았지만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면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이런 것들 전통적인 영역들을 정확히 숙지해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30회 A형 28번 문제 정답은 일단 2번인데 큰 의미는 없는 문제로 평가합니다.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권자요, 국토부장관 또 시도지사 지정할 수 있고요. 5년의 범주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전제가 절차 하나 체크를 요 근래 나왔으니까 구성을 해봐야 되죠. 자, 국토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다만 자, 허가구역이 5년, 5년, 3년, 3년 이렇게 지정을 했다가 다시 재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자, 바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한편 시도지사도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되고요.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 계속해 다시 한번 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심의 전에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라는 과정들이 있게 될 것이고요. 자, 통지 최근에 발의됐었죠.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외부에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장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최근 문제에서 제2명제 끝머리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을 갖고 출제 이슈가 이루어졌습니다. 31대인가요? 해서 자, 이렇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효력이라고 하는 거, 효력 발생 시기 지금 두 번 나왔네요. 가장 기본이 되는 명제죠. 허가구역 지정되면요,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아까 우리 공고한다고 했어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효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허가 필요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쟁점 안 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수용 경매라는 쟁점하고요, 소규모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수용 경매 큰 이슈 안 되고요. 소규모 토지 거래 요게 하나가 쟁점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과거에 공법에 토지 거래 허가자가 있을 때 거의 도배하다시피 나왔던 문제가 허가를 요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이제 주거지역에서 600제곱미터인가요? 요렇게 해서 한번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자, 주거지역은요,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백, 그 밖에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에 25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이 숫자, 기준 면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을 10분의 1까지 다운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대 3배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0% 또는 뭐가 있지? 3배 큰 이슈 안 되고요. 자, 녹지백 임야 1000이라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실 것. 녹지백 임야 1000. 자, 요거 겁나 중요해요. 저도 매번 볼 때마다 헷갈릴 정도로 녹지백 임야 1000. 이게 이제 왜 이게 출제 이슈가 되냐면은, 자, 우리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제일 뒤에 있는 게 녹지백이라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 만약에 출제위원들이 도시적 외지역까지 가게 되면 임야는 얼마? 1000 이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쟁점이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미리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림을 잡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처분 관련한 쟁점. 자, 토지거래 허가처분이 있게 되면요, 이때는 범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부동산 등기법 등을 논함에 있어서 첨부정보로서 바로, 자, 뭐가 필요했었지? 범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범인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계약서를 들고 시군구에 가서 도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구나,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라고 시군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증 있으면 다 범위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증이라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토지 거래 허가증 등에 있으면 다 범위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이용 의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현상 보존 목적, 우회 목적. 그러니까 우리 시험 질문했던 건 다 2년씩입니다. 근데 현상 보존 목적은 5년 동안 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게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 보시다시피 겁나 많이 나왔던 주제잖아요. 자, 허가권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 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행 의무 기간이 지나는 경우 더 이상 이행 강제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시군구청장이 때리게 될 텐데, 이런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바로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거는 별개 문제로 부과금액 최근 답이 됐었죠.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이라고 하는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나오는 주제,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자,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 즉 시청자한테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제를 가지고 최근에 출제 쟁점을 삼아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허가 처분 등에 관한 주요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허가 처분 관련해서 바로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시군구청장 등에게 1월 이내 할 수가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법조문이 권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 이전 계약,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도 소위 뭐가 된다? 권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매수를 함에 있어서 자, 누가 시군구청장,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자, 예산의 법률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최근 문제에서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제가 줄였었는데 항만공사, 석유공사 뭐 이런 것들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학계론과 연계된 개념, 선매협의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매협의라고 하는 것은 정책론 파트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영개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해서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은행제도와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의미로 새겼었죠. 그래서 자, 우리가 공공토지 비축 방법에는 수용 방식과 선매협의라는 방식이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토지 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지금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이 있기 전에 자, 이 문제 토지가 시군구청장에 보니까 문제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다 라고 판단하면 매도인에게 야, 너 매수했는데 팔지 말고 우리가 지정한 선매자에게 팔아보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이게 선매협의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익사업용 토지 요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매도인을 보니까 지난번 3달 전에 허가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던 개뻥쳐서 허가를 받았던 그 아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면서 짠 하고 나타나서 내 토지를 팔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가 처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실수의 목적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인이 호구야, 그래서 실수의 목적이다 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허가 처분을 내줬을 때 누구? 바로 매도인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선매협의라는 것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이슈는요, 자, 역시 공법에서 다뤄진 주제인데요. 기본적으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선매할 때 이게 이제 토지공사 등이 실질적으로 선매 주체가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이죠. 토지거래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은 경우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선매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불허가 처분에 따른 매수 청구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감정가가 기준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서는 공시지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공시지가라는 표현이나 감정가라는 표현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만약에 공시지가 감정가보다 낮을 때는 신청서에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한다 해서 역시 과거 공법 시절에 장난쳤던 지문 중에 하나가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라고 예외 항목을 쟁점으로 삼아 냈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학계론 파트로 가게 되면 이 선매협의에 있어서 선매 주체는 주로 토지주택공사가 되게 될 것이고, 이 토지주택공사가 이 선매협의한 토지 등을 관리를 하게 된다. 28일인가요? 최근에 한번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찌됐든 선매협의라고 하는 것도 정부 포괄적으로 토지공사까지 묶어서 우리가 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적인 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선매협의라고 하는 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도, 개입하는 제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매협의라는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분들은 이행 강제금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아까 이용 의무 기간 같이 아직 안 나왔지만 답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용 의무 기간도 중요 쟁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토지 거래 허가제 관련한 쟁점이고요. 잠시 끊었다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 등에 관한 쟁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뼈대 먼저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해서 공급계약, 매매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이런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공급계약, 매매계약 혹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한편 토지 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요, 토지 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들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고 의무를 두고 있고요. 군문야생이라고 하는 일정한 영역에 해당이 되면은 미리
토지 취득 허가라고 하는 것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부동산 등 취득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군문 야생 등에 해당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자 토지 취득 허가를 원래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자 이 토지 취득 관련해서 토지 거래 허가라는 것을 미리 받았다면 취득 허가라고 하는 것은 따로 요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될 테고요. 그 외에 자 부동산 등 취득 관련해서 외국인 등의 법규가 뭐냐 했을 때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하실 때는 외국인 등은 모두가 다 외국인 등에 해당합니다. 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등의 정의는 겁나 종류가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제위원들은 아무거나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점점점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질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옳은 표현, 점점점은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틀린 표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최근 문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관련해서 자 지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공급계약, 매매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제외한다.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증여계약 이런 경우는 한국 사람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등이 이 부동산 등을 증여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하는 거잖아요. 대신 바로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또 하나 계약 외 원인 이름하여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건 변동 관련해서도 외국인 등은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또는 자 한국인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서 외국인으로 바뀐 사람 이 사람도 자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공급계약, 매매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제외한 바로 부동산 등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 증여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앞에 지적했던 법률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도 신고해야 되고요. 한국인이다가 외국인으로 바뀌어서 계속 보유하고 할 때도 신고 등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 뼈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회 A형 39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외국인 등의 상수, 경매 등 계약 외 원인에 따른 토지 취득 시에는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계약 외원인, 계속 보유 모두 바로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등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2번 외국인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라고 전제하면 이때는 따로 이 토지 취득 허가는 본문 야성이 걸리더라도 토지 취득 허가는 요하지 않습니다. 3번째는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이 소지하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고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좀 유치하게 뽑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 등 취득, 토지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취득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의 취득, 그게 증여든 뭐든 간에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의 취득에 있어서만 취득 신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을 옳게 구성을 했고요. 4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률이라 할지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그러면 옳은 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편 이렇게 하자고 해서 자 지금 법인의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요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지문에서 딱 2분의 1이 한국 사람, 그럼 나머지 2분의 1이 외국인들 되니까 결과적으로 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 되게 되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자 틀렸고요. 5번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인트는 뒤쪽이잖아. 외국인 등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회 A형 39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31회 A형 27번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기업법, 국제연합도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해서, 자, 제가 앞에서 계속 해왔던 얘기,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포함한다, 무조건 옳은 표현에서 기업법은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니은번이요. 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에 안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한처에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자, 외국인 등이 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공급 계약,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 주택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이때는 뭡니까? 바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죠.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디귿번, 외국인 등의 상속 등으로 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그 취득 기간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틀리게 뽑았고요. 이걸 바로 계약 외원인에 따른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고 해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나중에 한국 사람이 외국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 국적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리을번,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좀 난이도가 있어서 군문야생, 자, 군사기지 내 군사기지 운운하는 거, 자, 문화재, 그 다음에 야생생물 어쩌고저쩌고, 생태계 어쩌고저쩌고, 군문야생이라고 하는 거, 요 네 가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관련해서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업은 하나 옳게 구성을 했고요. 나머지 다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31회 A형 27번 문제 정답은요, 1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7회 A형 37번 문제 검토합니다. 기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자, 1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그래서 한번 예시했던 질문인데요. 포인트,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옳은 표현에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내용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 법에는 무조건 외국인에게 종교를 겁나 많이 나열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모두 다 어떻다?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2번 질문요. 외국인이 자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요거는 경우 수가 몇 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짜리는요 두 가지 있죠. 계약 외원인에 따른 취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바로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됐을 때 국적 변경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원래 60일인데 이건 별 논란의 여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됐을 때는 이미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험생들을 공부할 때 어떤 지문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로 뭐가 틀렸다 이런 식의 지문들은 상당히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은 사실은 이런 2번 같은 좀 힘든 지문에서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게 60일이라 할지라도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는 애매한 지문이 됩니다. 3번은요, 외국인 등이 법인 합병 등 포인트 계약 외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4번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국문야생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 지역이 앞에서 공부했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묶여 있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라고 하는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5번 질문은요,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틀렸죠? 변경된다고 해서 6개월 내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27회 A형 37번 문제 정답은요 1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24회 A형 40번 문제 검토합니다. 기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 등의 국내 토지 취득에 관한 취득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우리 군문야생 얘기 기업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생태경관 보전 지역 내에 자 바로 토지에 관해서 허가 문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군문야생에 걸리게 되면 이러한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바로 토지 취득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요건 저거랑 똑같은 거죠. 허가구에 관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즉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이때 뭘 해라?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허가구에 관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이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판례에서는 유동적 무효라고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군문야생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미리 허가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이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이제 법원에서 해석을 통해서 이게 무효란 의미가 유동적 무효인지 아닌지 등에 관해서는 어차피 해석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인데 법조문 그대로 가게 되면 1번 기업권은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관련한 판례는 거의 없을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 취득, 공문야생 등에 있어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거든요. 왜냐면 법적인 자문 다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유동적 무효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갖고 따지고 그럴 건 없을 테니까, 그럴 외국인들은 없을 테니까 그런 문제까지는 터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업번호는 오른표. 니은 병면을 취득하는데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일죠. 취득일은 6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렸죠? 바로 자 계약, 공급계약, 매매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제의하는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한편 계약 외 원인에 따른 취득, 합병이라든가 경매라든가 수용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경우는 수용은 뭐 개인이 할 수가 없겠구나. 어찌됐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때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계약에 따른 취득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과태료 300짜리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한국인이 외국으로 변경됐을 때 변경된 날로부터 국적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일 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300이고요. 6개월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역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뒷번도 오르면 과거에 이제 과태료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1번요.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앞에서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있으면 토지 거래 허가 있으면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든가 부동산 토지 취득 허가 이런 것은 요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네. 그래서 24회 A형 40번 문제 정답은 기업 디귿 두 가지가 옳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군문야생이라고 하는 거, 군문야생 이게 기업번과 관련한 쟁점이고요. 60일 내 신고하지 않게 60일 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300, 6개월 내 신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24회 A형 40번 문제 정답은요 2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28회 A형 29번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기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1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을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틀렸죠? 틀렸죠. 그래서 자 너무나 간단한 취재. 토지 거래 허가 있으면 어떻다? 토지 취득 허가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1번을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죠. 2번째는요.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신고관청 바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3번째는요.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 생태경관 보호지역에 있으면서도 자 군문 야생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취득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미리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4번째는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자 할 때 외국인으로부터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관청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요거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자 5번쯤은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자 오른편이죠. 무조건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오른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28회 A형 29번 문제의 정답은요 1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9회 A형 9번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 보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쯤은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그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공급 계약, 매매 계약, 취득 임대 계약이라고 했어요. 이걸 제외한 다른 계약 등을 통해서 소유권 등을 취득했다. 그러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2번 외국의 법령이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 외원이죠.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3번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날부터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자 4번 외국 정부가 자 군사기구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국토부에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 난이도 좀 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외국 정부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국제연합, UN 같은 경우도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자, 부동산 등 취득 신고가 됐든 부동산 토지 취득 허가가 됐든 모두 누구한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서 자 부동산 등 소지적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 구조로 시군구청장한테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신고 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을 틀리게 구성을 한 것이고요. 5번 국제연합 산하기구와 허가 없이 생태경관 보전지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제연합 산하기구 요거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 지금 국민야생 안에서 이들이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취득계약이라는 것은 무효,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유동적 무효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판례를 통해서 해석해야 될 영역이 될 텐데 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9회 A 9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30회 A형 27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요. 국제연합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60일하고 6개월이 있었죠. 그래서 자 경매가 되니까 이건 6개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이요. 외국인 등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있어서만 신고의 문제, 토지 취득에 있어서만 허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3번이군요. 특별자치시장이라고 하는 사람,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계속 보유 신고 내용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해서 이걸 답으로 구성했는데 제일 지저분했던 문제 영역이죠. 사실 3번이 왜 틀렸냐 맞았냐를 우리가 분석하긴 되더니 까다롭습니다. 요 근래 이제 문제 경향 중에서 이렇게 좀 엽기적인 걸 툭툭 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법조문을 다 외운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고요. 4번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15일이고요. 이것도 해석까지 나오게 되는 영역입니다. 큰 의미 없고요. 5번 외국인 등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자, 우리가 주로 나왔던 것이 저거 있었다. 바로 경매 얘기 많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법인 합병도 나왔었죠. 그러면 법인 합병 나오면 상속도 마찬가지가 되게 될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이때 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관련해서 그나마 최근 8년 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지저분했던 문제가 30회 A형 27번 문제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회 A형 27번 문제 정답은요 3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취득 등에 관한 쟁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등의 범죄에 포함되는 것들 겁나 많습니다. 이걸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외되는 것들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외국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디테일한 내용을 다 외워서 문제를 속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한다 옳은 편, 해당한다 옳은 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제기구 뭐 이런 거 안에는 유엔 같은 거, 국제연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가면 너무 어려워지고 무조건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간단하지만은 이걸 개별적으로 읽어서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포함된다, 해당한다, 옳은 표현 요거 첫 번째 출제 이슈. 그 다음 자,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고 하는 거 계약에 따른 취득, 계약 외 원인에 따른 취득, 계속 보유 총 3가지가 바로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른 취득이라고 해서 자,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에 요거 다시 자, 요거부터 가봐구나. 자,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공급계약, 매매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등이 있었죠. 이런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등 소지에 관한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 공부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주제야. 해서 2번 질문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이때는 부동산 취득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 쟁점이죠. 뒤에서 논하겠지만 토지 거래 허가 받으면 토지 취득 허가는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계약으로 체결을 했을 때 계약으로 취득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60일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를
되고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은 계속 60일로 남아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서 만약 매매계약, 공급계약이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요. 이때 뭐야? 이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등 소지주 관할 신고한 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 있으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요거 지금 이제 60일 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300만 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계약에 따른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요. 자, 지금 부동산 등 취득에 있어서 계약 외 원인에 따른 취득, 소위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 6개월 있죠. 그래서 외국인 등의 상속 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6개월 내 신고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것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게 될 것이고, 마지막 계속 보유 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한국인이었다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바로 6개월 내 신고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이 변경된 날, 국적 상실된 날부터 6개월 내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0일 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300 이하가 될 테고,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됩니다. 자, 하나 더 남아있죠.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부동산 취득 신고라고 하는 게 총 3가지, 계약, 법률 규정, 계속 보유, 이렇게 총 3가지가 신고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허가가 있었죠. 바로 자, 토지 취득 허가라고 이렇게 바로 가시면 됩니다. 해서 군문 야생이라고 하는 거, 군사기지 운영, 지정문화재 운영,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에서 우리 문제 구성할 때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많이 구성을 하죠. 이유는 법정 제일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군문 야생 등에 걸려 있는 토지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거든 외국인 미리 토지 취득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이 취득하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허가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라고 전제를 하면, 자, 외국인 등에 취득하려는 토지라고 하는 것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따로이 설령 군문 야생이라 할지라도 따로이 토지 취득 허가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매년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하나의 축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축이 토지 거래 허가고요. 요거 이제 주로 이 두 가지는 국내에 있는 한국 사람만 관련이 되어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 계약 외원인 계속 보유, 그 다음에 군문 야생 지역 등에 있어서 따로의 허가 제도까지 추가적인 규제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 다 포함됩니다. 이거 되게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주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거,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부동산 등 취득 신고 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부동산 등 취득 허가, 토지 취득 허가 요하지 않습니다. 군문야생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실 주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실 주된 축은 이렇게 3가지가 되게 될 것이고, 하나 더 남아 있는 것이 부동산 전자 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30회 때부터 우리 시험 범주에 포함이 되고요. 자, 31회 때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30회 때 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자, 부동산 전자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로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야. 지금은 우리가 계약서라고 하는 거, 자 당사자가 모여서 계약서를 쓰거나 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최대 뭐가 있었죠? 최대 대리인 선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 뭐 이 정도가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핸드폰 등으로 인증을 해가지고 복덕방에서 계약 공인중개사 있고요, 매도인은 자기 집구석에 있고요, 매수인도 자기 집구석에 있고요, 이런데 바로 뭐라 할 수 있다, 만나지 않고도 거래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어떤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인증을 받는 방법 어쩌고 저쩌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우리 앞에서 공부해왔던 이런저런 주제와 같이 연계해서 뭐로 접근을 해야 된다? 바로 법적인 효과 등에 관한 부분으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문제 가지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전자계약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30회 A형 38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1번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 이거 국토부장관이 하는 겁니다. 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 인증의 방법으로 신부를 증명할 수 있는, 듣도 못한 얘기고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전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 전자 인증의 방법으로 매도인, 매수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사실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버를 통해서 부동산 전자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작성 교부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전자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신고 있는 것은 봅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3번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해당 주택 임차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확정 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주임법에서 공부할 주제인데요. 자, 주택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 확정 일자 부여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동사무소, 공증인사무소 등을 가서 뭘 하게 된다? 도장 받는 거. 이게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은 약간 소설을 써가지고 되게 까다롭게 구성을 했고 뒤에서 볼 거고요. 자, 4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전자계약 관련해서 29회 이후 30회 때부터 시험 문제 구성이 될 때 딱 쟁점 지문 한 서너 개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 이거 보존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전속 중개계약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말이죠. 이렇게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국가가 운영하는 서버에 이 거래계약서 내용 등이 모두 포함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어떻다고요? 따로 보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쟁점 세 가지입니다.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계약력이라고 하는 개념, 또 확정일자라는 쟁점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럼 개공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보존이라고 하는 거.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보존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3년, 5년 이런 식으로 외우면서 거기에 항상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제외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30회 A형 38번 문제 정답은 4번. 자,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주체와 관련해서
자, 전자계약의 당사자, 개인, 법인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전자계약에서 거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 종종 등을 의미한다고 보통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종종 등 관련해서 법인 아닌 사단, 등기법에서 공부했던 개념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등기법에서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거,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그래서 전주이시 충무공판 이름으로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바로 비교해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민법상 조합이라는 거 동법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땅을 사서 동업을 한다고 하십시다. 근데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이걸 공유라고 부르게 될 테고,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고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걸 합유라고 부르고, 그 갑과 을을 묶어서 우리는 민법상 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법인 아닌 사람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민법상 합유체,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하나 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슈, 법인 아닌 사단은요,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 바로 이 얘기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중개사무소에서 만나지 않고 핸드폰 인증 등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고 또 계약서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전자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었고요. 똑같은 관점에서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 등기법에서 다뤄졌던 거,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등기 관리자인 경우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두 개로 나눠서 첨부 정보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정대대와 정대대 결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인 아닌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첨부 정보로서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요거 이제 아직은 다루지 않은 주제고요.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출제 이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은 효과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택의 공급계약, 자, 부동산의 공급계약, 주택 공급계약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부동산의 매매계약,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개공이 중개업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이렇게 가 있는. 그래서 자,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 것이 공급계약,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급계약은요, 개공이 나설 수가 없죠.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레미안을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삼성물산과 청약자 사이의 계약이 되는 거죠. 예, 요거 전자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사무실에 가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이 중개한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죠. 자, 오늘의 핵심 이슈는 뭐냐면 거래 당사자끼리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에 부동산의 매매계약, 자, 임대차 계약 등은 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결국 이제 논리책이 그런 식이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기업 공인중개사나 매도인, 매수인 등 거래 당사자를 불러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해서 요거 사인도 받는 이런 시스템을 가리켜서 바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바로 중앙정부 국토부 장관이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통해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빵빵빵 계약 완성됐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을 확정을 시켰을 때 그 효력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슈, 기업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을 해서 매매계약을 확정하거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사 확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0회 때 답이 됐던 주제였죠. 그래서 요런 인센티브를 당연히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일 테니까 연동시켜주는 건 필요할 테고요. 이게 30회 때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 주제, 확정일자 부여라고 해서 확정일자 따로 부여 신청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저거 있었다. 앞에서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택임대특허 부분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 신고하면 대항력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이 계약서에다가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확정을 하게 되면은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그래서 확정일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 해서 개공한테 유리한 건 부동산거래 신고의 문제하고요. 또 하나가 보존의무 없다는 것. 해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보존의무 없다는 게 개공한테는 그나마 좀 장점이랄까요? 유리한 점이 될 테고, 그 외에 이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을 확보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따로 이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확정의 효력이라는 주제가 될 테고, 주체자, 지금 효력이 나왔으니까 주체도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까지 해서 바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주로 오늘 토지거래 허가제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등에 관한 쟁점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